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시속 250km로 달려왔습니다. 서울에서 떠나서 왔는데 오면서 참 세월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그 육군 3사관학교 거기서 이제 교관을 했는데 젊었을 때 그때는 대구까지도 아무리 빨려도 4시간, 밤에 오면은 5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울산까지 2시간 조금 지나서 왔는데 여러분 그 기차가 메인 처음 나온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기차가 나와가지고 시속 25km로 달렸습니다. 그때 학자들이 그거 큰일 난다. 사람은 시속 25km로 달리는 물건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기차 속에 있을 때 이 신체가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까 25km보다 빠르면은 몸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250km, 300km도 넘는 최근에 보니까 시속 900km짜리를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만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만든 겁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설교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목사님이 설교라고 이렇게 여기다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 제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설교할 수준까지 이렇게 그 수준이 높지는 못하고 설교는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을 얘기를 들으실 텐데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교회를 잘 안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가능성이 사실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그 정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습니다. 미국의 그 생물학 교수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관찰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물을 공부하는 사람이 꽃을 보거나 정말 동물을 보거나 이게 도무지 인간으로서 안 되는 그런 오묘한 그 정말 불가사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비교적 좀 덜 믿는 사람들이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덜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전쟁입니다. 전쟁. 국가들은 왜 싸우느냐? 국가들은 왜 싸우느냐를 공부하는데 저도 그 과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우리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 애쓴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정말 만족스럽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기에 그래도 아름답게 살라고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3장 13절 14절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겨요. 하나님 편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기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 나라는 군대 내에 목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영국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미국에도 군종장교가 있고 대한민국에 역시 군종장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독일에도 물론 있고 그런데 2차 대전이 아주 막 치열하게 터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군 목사님이 독일 병사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전쟁터 나가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독일군이 영국군을 다 격파하고 이기게 해주세요. 독일군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좀 마음이 확신이 안 와요. 그랬더니 독일군 군종장교가 너네들 빠클 군인들 혁대 있죠? 혁대 이렇게 거기를 열어보라.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보라. 독일군 이 혁대에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우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라고 이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영국 목사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가서 독일군을 다 격파하고 이기게 해주세요. 네, 독일군은 독일군대로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영국군은 영국군대로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독일어로 영어로 다 전달이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좀 복잡하죠? 둘 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예, 제가 그거를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받아갖고 와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어느 그 신앙 관련 잡지사에서 하나님은 전쟁할 때 누구 편을 들어주시는가를 하나 써달래요.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얘기죠. 독일군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영국군은 또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놀랍게도 링컨 대통령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싸운 전쟁 중에서 최악의 전쟁이 남북 전쟁입니다. 그때 인구가 3천만인데 지금은 3억 넘죠.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인구 3천만인데 60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600만 명이 죽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우는데 남군은 노예제도를 유지하자, 북군은 노예를 해방시키자라고 해서 싸우는데 1년 동안 북군이 못 이겼습니다. 4년 전쟁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기고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좀 지났을 때 엔티에탐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정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날입니다. 미국 역사상 제일 사람이 많이 죽은 날이 엔티에탐에서 전투를 벌어진 날, 두 번째가 9.11입니다. 9.11 테러 당한 날, 세 번째가 진주만 폭격당한 날. 미국에서 거의 3,000명 가량 죽은 날이 3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죽은 엔티에탐에서 북군이 처음으로 간신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북군 장군이 막 뛰어왔어요. 링컨 대통령한테 달려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우리가 오늘 이겼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부터 우리 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그 장군한테 장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이라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한다. 그러면 그 답이 딱 나와요. 독일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라고 썼어야지 더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네들 두고 봐. 내가 오늘 하는 걸 잘 보라고. 너희들 따라오는 그 이집트 사람들 앞으로 볼 일이 없게 될 거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다 처단해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꼭 그 나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은 그게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게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금명간 곧 만들어 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누르면 가는 거죠? 어느 쪽을 향해서 눌러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저게 2페이지 같은데, 하여간 저 그림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끝자락에 붙어있는 요만한 파란색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위가 다 빨간색입니다. 저게 7, 80년 전에는 그 빨간색이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그리고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개혁개방한다면은 사실상 공산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산당은 있지만은 진짜 공산국가들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북한 같은 거는 저거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봉건 왕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옛날에 저 공산주의 밑에 요만한 파란색, 그리고 지금은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가 됐죠. 러시아, 몽고도 좀 이상해졌어요. 중국. 아무튼 그 큰 독재국가 밑에 자유주의를 하겠다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저 지도를 갖다가 학자들한테 보여주고 저 밑에 있는 그 조그만 파란색, 한반도의 반쪽짜리 파란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것도 곧 빨간색이 되겠군요 라고 말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75년, 우리나라가 잘라진 것이 45년이니까 80년 동안 요 파란 것이 버텼습니다. 이 버틴 것이 왜 버텼을까? 1.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저거는 국제정치로 보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당연히 빨간색으로 그냥 쓸려버리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국제정치학으로 말하면은 저 빨간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힘센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미국의 힘으로 조그만 파란색이 버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한국하고 동맹을 맺은 것은 또 무슨 일이냐? 그것도 또 기적이죠. 그때 이승만 박사라는 정말 그분은 대한민국 전체를 교회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끌어나간 대통령이자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였던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 살려주고 앞으로 이 나라 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80년 동안 잘 버티고 이제 곧 중국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만주도 파란색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다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런 나라를 이제 한번 꿈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멀어서 지금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한 나라였느냐. 여러분, 왕비가 궁전에서 깡패들한테 맞아 죽는 나라입니다. 우리 후배가 소련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일본 정말 나쁜 나라다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할 때 일본의 깡패들이 우리나라 궁전에 와서 왕비를 죽인 적이 있었다. 그 학생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일본이 그렇게 나쁜 나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또 이 러시아 학생들이 한참 듣고 있다가 지금 너희 나라 왕비가 궁전에서 죽었다고 그랬느냐? 맞아, 궁전에서 죽었지. 일본 깡패들이 죽었다고 그랬냐? 그랬더니 맞아, 깡패들이 죽였지. 이 러시아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너희 나라는 누가 지키고 있었니? 그러더래요. 너희 나라는 누가 지켰는데 궁전에서 왕비가 남의 나라 깡패한테 죽냐 이거야. 너네는 군대도 없냐? 우리가 그렇게 망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망해가지고 나라를 뺏겼죠. 저건 뭐 슬픈 얘기지만은 저렇게 나라를 뺏긴 다음에 이게 지금 한번 거꾸로 한번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제 다음 그럴게요. 이거보다는 그래도 빠르겠다. 다음. 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저 사람은 중국의 그 지식인 양계초라는 사람입니다. 야, 망한 것이 너희 탓도 있다. 너희가 잘했더라면은 그렇게 망하겠느냐? 아무리 일본의 힘이 세더라도 국민들이 단합하고 그랬으면은 혹시 망하지 않을 수도 있겠느냐?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사람이 똘똘 뭉치고 정치를 잘했으면은 망했겠느냐? 중국도 망했을 때 너네들도 망한 책임이 너희들한테도 있다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저거는 우리들이 잘 마음속에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 보면은 에스더가 목숨 걸고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고 나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은 우리 몫이 따로 있다라는 그 얘기를 세속적으로 양계초라는 학자가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제 나라를 뺏긴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여기도 아까 오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여기다 그 3.1운동 할 때 그 뭐 벚꽃도 심고 만세도 부르고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렇게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찾는데 우리 그 선조들이 노력을 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때 1942년쯤 됐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전부 친일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친일이라고 그러는데 친일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와, 일본이 이게 망하겠나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미국하고도 맞먹는데 이 나라가 언제 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대드는 것은 바위에다가 달걀 던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 공부하자고, 시간 기다리고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일본한테 이게 그 우호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독립운동이 지금에서는 되겠냐 하는 것인데 그때 이승만 박사는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1942년에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저 사람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래가 보인 거예요. 이제 곧 일본은 불벼락을 맞아서 망하게 될 터이니 조선 인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일본한테 대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불벼락이 핵폭탄이라는 거, 핵폭탄 나오기 전인데 이승만 박사가 다 예측을 하고 지금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우리가 긴 역사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일본 장군이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 촌왕이 일본 항복합니다는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일본 군이 미군한테 항복한 것은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중국군한테 항복한 것은 9월 3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9월 3일을 전승기념일로 치죠.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군이 점령하러 온 미군한테 항복한 것이 9월 9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뭐 다르죠. 북한은 소련군이 왔으니까 일본군이 9월 2일 날 미국의 미주리호 군함 함상에서 미국한테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정보가 틀렸어요. 독일이 항복한 후에도 일본하고 싸우려면 1년 반 정도 더 싸워야 되고 일본은 세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이 100만 명은 더 죽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독일은 5월 8일 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 보고 빨리 여기 와서 같이 싸워, 일본하고 같이 싸우자고. 그래서 소련은 참 그 사악한 나라지만은 영면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핵폭탄 한 방 떨궈뜨린 다음에 일본은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고서 미국이 두 번째 폭탄 떨궈뜨리는 날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뭐 일본군이 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막 물밀듯이 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9일 날 소련이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8월 9일 날
한경북도에 들어옵니다. 소련군이. 그러니까 미군이 이거 큰일 났네. 우리가 전쟁은 다 했는데 잘못하면 한국 전체가 소련이 점령할 것 같아. 그래서 8월 13일 날 밤에 38선이라는 선을 긋은 겁니다. 소련, 너 38선까지만 내려오고 그 위에 있는 일본군 항복은 네가 받아. 그 밑에는 내가 항복받을게. 그때 미국은 소련을 나쁜 나라로 보진 않았어요. 다만 한반도가 다 소련이 점령할 것 같은데 반이라도 구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그다음에 일본이 망한 다음에 소련하고 미국은 사이가 아주 나빠지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분단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그 미군이 9월 8일 날 인천에 들어오고 9월 9일 날 서울 와서, 지금 저 건물 없어졌습니다만 저게 조선 총독부입니다. 한동안 중앙청이었었죠. 거기에 일본기가 있는데 그 깃발을 내리고 그날로 미국 깃발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 강점기라는 말 요새 많이 쓰죠. 컴퓨터에 아래 한글에 일제 치면 강점기가 저절로 붙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한 단어가 됐는데 일제 강점기는 북한이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보다 더 먼저 나온 말이 미제 강점기예요. 미국이 한국을 점령했다라는 말을 쭉 쓰다가 북한이 일제 강점기가 미제 강점기로 바뀐 거로 연결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북한이 썼는데 우리가 지금 그대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 미제가 강점한 겁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동맹으로 와 있는 거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지배한 거하고 같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북한이.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저런 용어를 쓸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는 거의 전쟁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다 싸워서 이겨서 겨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에 공산국가가 생겼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이 나라 세우는 것을 계속 반대했고,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우리 편이 아니에요. 미국의 국무부에 공산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 사람들하고도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를 최근에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것은 거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분단했다라고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데, 이 나라를 분단시킨 원흉이다. 왜냐하면은 정읍에서 연설하다가 지금 이 나라가 통일될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빨리 남한이라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남한 정부를 만들어서 북한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통일을 분단의 원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밑에 있는 파란색 책이 그 미국에 계시는 이정식 박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소련이 망한 다음에 문서를 다 찾아보니까 소련은 우리나라를 점령하자마자 반년도 안 됐을 때 북한의 나라를 만들라라고 스탈린이 지령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정부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하기 훨씬 전에 소련은 북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단한 책임은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스탈린이다라고 얘기하지 맞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우리가 또 역사를 줄이는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날 정말 대한민국, 우리 한국 역사 이래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국회가 딱 수립이 되는데, 저기 옛날 중앙청 건물이에요. 거기 이승만 박사가 딱 가서 오늘 참 이렇게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회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렸을 때 한글 깨우치면은 엄마가 일기장 사다 주죠. 그럼 일기장 첫날 쓰는 겁니다. 첫날 쓸 때 그게 우리 개인 역사의 1페이지예요. 대한민국 역사의 1페이지, 대한민국 일기장의 1페이지가 그날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사회를 보게 된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국회의원 당선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연장자리에서 나가서 사회를 보는데, 오늘 이렇게 국회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 아닙니까? 혹시 여기 저기 목사님 계시는군요. 이윤용 목사님 나와서
감사 기도해 주시죠. 이윤영 목사님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서울 종로구에 목사님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여기 재미있죠?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 되다 원래 다 되는 겁니다. 요새 좀 이상해져서 목사님은 정치하면 안 된다. 제가 미국 목사님이 쓴 책 보니까 목사님들 빨리 출마하세요. 목사님들이 다 정치가가 되면 나라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뭐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교회가 민주주의의 투사입니다. 교회가 특히 이제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투사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속세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네가 아무리 왕이고 네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너는 하나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들은 세속의 왕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왜?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탄압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황제인데 그것들이 우리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라 아주 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도들은 더 세게 받습니다. 왜? 땅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기독교적으로는 우상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김정은이가 바로 우상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 흉내내? 그래서 기독교는 투쟁의 종교고 민주주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는 다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성공한 거예요. 오늘날 서양 민주주의는 전부 기독교 문명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최고야. 그러니까 저항받는 왕들은 화가 나서 기독교 탄압하고 더 세졌을 때 오히려 더 세게 붙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제일 좋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첫날 그래서 이제 이윤영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나온 거예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문이 대한민국 일기장 1페이지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문서, 공적으로 기록된 문서 넘버 1, 그것이 이윤영 목사의 기도문. 참 기도문 감동스럽습니다. 그 기도문 제가 다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실 텐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교회 안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다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끝났을 때는 전부 다 아멘 했던 거예요. 아멘. 대한민국은 생길 때 그렇게 생긴 나라예요. 대한민국 일기장 1페이지, 대한민국 국회를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고정만 그 이윤영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참 그냥 뭐 이승만 박사가 나오려니까 얼뜻결에 나와서 그냥 준비하지 뭐 써갖고 온 것도 아니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문이 참 명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제가 그 기도문을 썼는데, 순서에도 없는 즉석 제안이었다. 요즘 같으면은, 요즘에 국회의장 된 사람이 여기 혹시 목사님 안 계시면 장로님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죠 그러면은 야단 날 거예요. 근데 1948년 5월 30일 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에 아멘으로 끝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죠. 그 우리나라는 확실히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라가 분명해요. 다음 페이지. 그 기도문인데 저거는 뭐 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료 다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는 뭐 워낙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 처음 만난 것은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 사형수로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그 평생 아주 그 뭐 보통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가 제일 좋냐면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가 인간 욕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그 성경을 잘 읽으면은 너희들은 진리를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그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
뭐 우리가 속대가 말하면 건강한 것도 자유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자유예요. 그 최고의 자유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은 곧 만날 테니까. 바로 그런 자유, 그 자유가 인간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폼나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폼나게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그 권위, 우리의 권리, 그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가 주신 권리, 이것을 땅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든다. 그게 미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권리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왕들이 뺏고 뭐 높은 사람이 다 뺏었어요. 그거 아닌 나라, 이거를 지켜주는 나라를 지상에 건설하자.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거를 거의 그대로 한국에다가 옮겨다 놓은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참 대한민국이 이제 생겨가지고 좀 기념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생긴 것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준 건데 메가더 장군이라는 장군은 참 저 사람은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는데 매년마다 1등이 한 명씩 있죠. 근데 미국 육군 사관학교는 벌써 한 200 몇십 년 된 학교입니다. 근데 200 몇십 년 동안이니까 200 몇십 명의 1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1등이 누굴까? 미국 사람들이 궁금해서 해보는데 메가더가 2등이더라고요. 1등은 남북전쟁할 때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을 1등으로 칩니다. 뭐 자기 친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잘했는데 메가더도 참 대단한 저 사람이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존경을 하고 5살 차이지만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5살 형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하긴 일본 메가더 장군이 전쟁에서 일본을 깨트리는 바람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일본을 부셔놨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건데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3가지 3C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첫째, 하나님, 크리스천애티, 기독교. 그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첫 번째 C입니다. 두 번째는 constitution, 헌법, 민주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캐피탈리즘, 자유주의, 자본주의. 그 3가지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3가지 이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3개를 그대로 빌려오고 우리는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아니니까 미국을 끌어다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미국의 보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사의 건국 4대 기둥이에요. 미국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3가지 헌법, 기독교 그리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참 이 나라가 생길 때 다 그런 그 계획표를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정말 멋있는 계획표를 가지고 미국을 성공시킨 그 이념을 그건 뭐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이념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구 전체에 다 통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 통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사가 만들었다. 다음 페이지. 북한에는 저 김일성이는 우리 외삼촌이 북한에서 너무 지금 뭐 다 돌아가셨지만은 김일성 장군이 왔다고 그래서 그때 평양에 사셨는데 보려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김일성 장군은 늙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젊은 친구가 와 있더라 이거야. 저 가짜야. 저 가짜야. 우리 외삼촌이 그날 가서 보고 저거 가짜라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련군 대위고 소련이 안 친 사람입니다. 왜?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으니까. 여러분 저 사진 보면 하나 놀라운 그림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뒤에 태극기가 있더라. 태극기 있죠 뒤에. 저거 북한이 저 사진 지금 다 없앴습니다. 뒤에 깃발을 다 지워놨어요. 저 사진이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뒤에 태극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태극기 보면은 알아요. 저게 진짜라고. 자기네 건 가짜고. 뭐 그때 미처 자기 나라 깃발을 바꾸지 못하고 태극기를 달았을 때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전쟁이 나기 직전인데 미국의 애치슨 장관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막아주는 길을 이렇게 선으로 긋는데 거기서 한국하고 대만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좌파들은 그래요.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빈칸으로 내주고 소련 놈들이 공격하면 때리려고 그 공격을 유인했다는 거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치슨 장관이 한국을 뺐을 때 그냥 뺀 게 아니라 다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를 16개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했더니 한국이 13번째로 중요하더래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줄 만큼 중요하지도 못하고 또 미국 사람 생각에 우리가 그럴 만한 힘도 없어. 그러니까 요거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빼놓은 것이 소련 너 가져가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일본하고 필리핀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소련 일본하고 필리핀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갔습니다. 대만하고 한국이. 그런데 그러니까 소련은 그리고 북한은 이거 그냥 공격해서 점령해서 가져가야 되겠다고 전쟁 일으키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저 빨간 거 파란색 국경선이 직선이에요. 38선. 이런 국경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대구 근선인데 북한의 공산당이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Red Koreans invade South. 북한의 공산당이 남쪽으로 공격하였다. 이거는 그날 나온 신문 보면은 전부 북한이 공격한 건데 또 그동안에 북한이 공격하지 않고 남한이 공격했다는 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니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일으킨 전쟁인데 먼저 일으켜도 어때? 남한을 불쌍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고 그런 식으로 한국 전쟁이 엉망이 됐는데 지금 소련이 망한 다음에 소련이 공격 명령서까지 써줬다는 사실이 나와서 이제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이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지 벌을 줄 사람을 정확히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백만, 300만이 죽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먼저 공격한 사람 책임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책임이고 그리고 김정은이는 자기는 할아버지의 유훈 통치를 한다 그러니까 너도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38선 전체에서 그 이전에도 막 싸움은 있었지만은 38선 전체에서 밀고 내려오고 그리고 딱 2달 만에 8월 달에 저 끝에 지금 우리 있는 울산이 바로 그 파란색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빼놓고 다 뺏긴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끝났구나. 참 이제 죽는 겁니다. 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날 우리나라 전쟁 났다는 소식을 서울에 있는 대사가 미국 외무장관한테 전보를 쳤습니다. 그 외무장관이 전보를 받자마자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일요일이지만 미국 토요일이라서 미국 대통령이 토요일은 보통 자기 집에 가서 쉽니다. 미주리라는 그 미국 워싱턴에서 비행기로 한 4시간 걸리는데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토요일 밤에 그날 비도 오고 그랬답니다. 대통령이 이제 책이나 있다고 잘라고 그래서 2층에 있는 서재 가서 책을 읽고 있는데 장관이 전화 걸었어요. 각각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답니다. 38선 전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그래? 책 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워싱턴으로 지금 돌아가겠소. 그랬더니만은 장관이 각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걱정 마시고 주무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내가 잠자다 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 있으면 전화를 주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한국하고 미국은 시간대가 다르니까 그죠? 한국은 낮일 때 무슨 일이 터지면은 미국 전화 오면 밤 새벽 3시, 4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걸라. 근데 이제 장관은 전화를 안 걸고 그 다음날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 트루먼 대통령이 딱 전화 걸어서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 보면은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는 책을 보다가 이제 잘라고 책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전쟁이 터졌단다. 그런데 자기는 그 순간에 이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읽고 있던 책은 역사책인데 이 세상의 모든 큰 전쟁이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으로 비유한 것이다. 전쟁에 관한 교훈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큰 전쟁은 뭐고 작은 전쟁은 또 뭐지? 트루만 대통령은 그때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련이 한국을 건드려 보는 거야. 근데 미국이 거기서 잘하면은 이거 미국이 덤비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을 거고, 거기서 미국이 바보같이 아이고 이거 뭐 그러면은 독일을 건드릴 거다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생각한 겁니다. 독일은 중요한 나라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막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3차 대전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을 막으려고 한국 전쟁을 가서 내가 싸우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살았는데 한 2달쯤 지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님, 지금 미군이 몇십만 명이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나라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 철수한 나라인데 전쟁 났다고 2달 만에 가서 싸우는 건 또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신 거야. 트루만 대통령은 진짜 그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어려운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상의 드린다. 미국 사람들이 그게 좋아요. 부시 대통령이라는 좀 언벙don벙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부시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41대, 아들은 43대 대통령인데 그 43대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들이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실 때 아버님께 물어보고 하시나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 부시가 물론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우리 아버지는 근데 저기 계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한다는 그 뜻이죠. 미국 사람들이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대단해요.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을 도와주러 온 것은 한국이 너무나도 중요해서가 아니라 소련, 너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 여기서 용서하게 되면 너는 더 큰 못된 짓을 할 거야. 그래서 싸우러 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고 나갔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소련 그 못된 행동을 하면 안 돼. 싸우러 왔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미군이 안 도와주죠. 가서 안 도와줍니다. 근데 한국은 도와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보다 그때 한국이 더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우크라이나 병사가 미국이 안 도와준다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순수히 국가 이익으로만 보면 미국이 가서 피까지 흘리면서 도와줄 건 없어요. 돈 대주고 총 대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미군이 직접 와서 싸웠다. 다음 페이지. 바로 저기가 그 트루만 대통령이 집이에요. 거기서 그 6월 24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밤 비 오는 밤에 책을 읽다가 전화를 받고 그거 저 중요하지 않아서 다 나왔는데 뭐 그냥 놔둬. 그랬으면 지금 우리는 북한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고민도 아니죠. 그냥 결심을 하고 아침에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이 장관한테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7월 1일 날 부산에 미군이 도착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군이 와서 너무나 많이 죽어가지고 참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북한군, 세 번째가 한국군, 네 번째가 미군이에요. 그 미군은 부산까지 다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가면은 저는 이제 기념비가 있고 매년 이맘때 저기 가면 이렇게 다 참 기념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프란체스카 여사가 대통령 부인인데 저 일기장도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일어난 날 6월 25일 날 하도 화가 나고 황당해. 6월 26일 새벽 2, 3시 무렵에 동경에다 전화를 겁니다. 일본에다가 메가더 장군한테.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 부관이 지금 장군님 주무십니다. 깨워. 주무십니다. 깨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 장교가 놀래가지고 메가더 깨우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전화 왔다고. 그 메가더 장군이 불시시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승만 박사가 소리 지릅니다. 거 봐. 내 말이 맞지 않았어? 내가 나가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미군 철수하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근데 전쟁이 났으니까 당신 책임지시오. 그 순간에 미국의 별 5한테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치고 책임지라는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 순간 전화 걸어서 영어로 그것도 야 책임져.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메가더 장군이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데 저 일기장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전쟁하는 내내 꼰총을 벽에 밑에다 놓고 잤대요. 총알이 2발 있었답니다. 왜 이걸 여기다 놓고 잡니까? 그랬더니 만약 공산당이 자기를 오게 되면은 죽이러 그럼 자기도 한 방 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총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뭐 요새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 도망 다녔다 안전한 데가 있다가 아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 참 힘들게 전쟁을 하고 나라를 구한 거죠. 다음 페이지. 저 사진이 바로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한 미군이 7월 2일 날 이제 기차 타고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버스, 트럭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났냐? 오산에서 북한군 5천 명하고 만났습니다. 저 부대가 540명이에요. 540대 5천이니까 거의 10대 1이죠. 그래서 7월 5일 새벽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전투했는데 저 중에서 딱 3분의 1 죽었습니다. 540명 중에서 181명이 죽어요. 하루에. 미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북한이 너무 세구나. 우리가 북한을 너무 근데 그때 북한이 센 거는 북한이 가지고 있던 탱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미국이 그 바주카바로 쐈는데 북한 탱크가 뻥 맞았는데 멈추다더니 다시 굴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군보다 북한군은 결코 더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저기서 540명 중에서 181명이 죽거나 다쳤다니 3분의 1이. 그래서 저거를 맨 처음에는 진전투로 쳤습니다. 미군이 졌다. 첫 번째 북한하고 붙어서 졌다. 그런데 나중에 전쟁 이게 진행되면서 보니까 540명이 5천 명하고 붙어가지고 7시간 싸웠는데 북한군도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다시 공격하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줄 서는데 열흘이 걸려가지고 그 열흘 동안 부산으로 미군 물자 뭐 탱크고 뭐 군인들이 와르 들어와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사람 죽은 거로 보면 미군이 진 거지만은 그 메가더 장군이 이거는 이긴 거라고 다시 쓰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사에는 이긴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 지금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오산시에서 평화공원이라서 만들었는데 가보면은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 이름이 초전비입니다. 처음으로 싸웠던 비석 초전비.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시에서 넓게 만들어가지고 기념하는 참 저기서 한국을 구하는 미군들이 부산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을 열흘 동안 벌어주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군이 180명이 아침에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건 또 전쟁 얘기고요.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게 바로 바주코포예요. 저거로 탱크를 쐈는데 북한 탱크가 뻥하고 맞았는데 그냥 오더라. 그 옆에 있는 병사 이름이 우리나라에 와서 첫 번째로 죽은 미군입니다. 저 사진 찍고 한 2, 3분 만에 죽었대요. 저 병사가 죽어서 이등병 18살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미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거는 말이죠. 인천 상륙작전 할 때인데 맨 먼저 가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총알이 뭐 억수처럼 오니까. 저 사람은 수호인데 저 사진 찍고 그냥 죽었어요. 저거를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때 저 사람한테 태극 무공훈장, 그 옆에 있는 훈장입니다. 그것을 이제 갖다 드렸죠. 그 훈장은 죽지 않으면 못 받는 훈장이라고 할 정도로 저거는 제일 용감한 사람이 맨 앞에 가는 겁니다. 장교가 나 따라와 하고서 맨 앞에 나가다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제 전사한 사람이죠. 다음 페이지. 아까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뜻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 나는 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때는 되게 젊었어요. 30대입니다. 대통령한테 전보를 칩니다. 전보. 여기 그 나이 드신 분은 전보가 뭔지 다 알 거예요. 요새는 뭐 다 이메일이지만은 옛날에는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문이 참 놀라워요. 수백만 미국 기독교도들은 국가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지금 공산당들에게 맞짱을 뜨십시오. 지금 공산당이 막 내려오는데 그들한테 맞짱을 뜨십시오.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참 감동이에요. 이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무릎을 꿇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한국의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한테 무릎 꿇고 쓰러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나름대로 역사책을 읽고서 이거 가서 막아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거 가서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여기 기독교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이거 그들이 쓰러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미군이 32만 명까지 왔죠. 한국 전쟁할 때. 네. 저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날 아침에 이거 그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 딱 보니까 맞아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는 일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왜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몇십만 명이 가서 싸웁니까? 하늘의 뜻이지 라고 하늘 가리킨 거죠. 다음 페이지. 예, 영천하고 요거 남았을 때 저 사람이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내일 9월 11일이 내일인데 이제 영천에서 한번 붙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은 미군은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일본으로 다 철수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끝났다 하고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일권 장군을 불러가지고 내일 영천 전투에서 만약 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군 수뇌부 일부하고 정치가들하고 데리고서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못 이기니까 가서 임시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싸우자. 그러면서 그 워커 장군이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이승만 박사 알면 또 노발대발할 테니까 9월 11일 날 이겼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이기고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커 장군이 9월 11일 날 그렇게 전투에서 이기고 저분은 그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틀 놔두고 또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 운전병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미국 장군이 미국 뭐라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쟁하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죽기도 하는 거지. 저 사람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했어요. 그 아들도 별 넷이 돼가지고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저 서울 가니까 저 사람이 돌아가신 데가 그 의정부하고 서울 그 사이어집니다. 그래 그 돌아가셨다는 그 전사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 기념하려고 좋은 호텔 하나 줬죠. 워커힐 호텔이라고 서울에 있는 그게 이제 워커 장군 이름을 따서 만든 호텔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거는 미군 폭격기인데 벤플리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 그 사람 아들이 벤플리트 소위인데 한국 왔을 때 장군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60살이 돼가지고 같이 파티도 해줬어요. 파티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북한에 폭격하러 갔다가 추락해가지고 밑에 그 고사포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벤플리트 소위인데 그래서 죽어서 나중에 대위로 이제 이름을 올려줬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 워커 장군의 아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시체를 운구했던 그때 대위였는데 나중에 대장까지 올라갔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벤플리트 장군인데 그 옆에 빨간 모자 쓴 친구가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미국 신문에 난 거예요. 평양 부근에서 고사포에 맞아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뭐 맞아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전사로 나중에 처리를 했습니다. 26살 때. 다음 페이지. 아버지 생일날 둘이 이제 아버지가 60세 되는 날 한국에서 파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싸우러 왔으니까 부인도 없고 가족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남이 나라 전쟁하러 와서 둘이 그리고 그 아들이 먼저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죽을 때 바로 얼마 전에 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한국 와서 전쟁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꼭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 중에는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뭐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죽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편지가 발견돼 가지고 다 미국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랬죠.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편지예요.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같이 싸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가족도 있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참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찾아온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예, 저 사진도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기 보니까 해피 뉴 이어 from 코리아 1952, 그러니까 1951년 겨울 어느 날 찍은 사진 같아요. 저 사람들 지금 살아계시면 90살 정도 넘었을 겁니다. 나는 저 사진을 보고 와, 저분들이 저거 하고서도 한국 전쟁이 한 2년은 더 지속됐는데 다들 건강하게 미국으로 돌아갔을까? 저 중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지금 살아있다면은 저분들이 한 90 정도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미군이 한국 와서 지게 지고 다닌 거 다 아시죠? 내가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저 사진을 그 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편집하는 분이 그 여자였는데 한 50대 초반쯤 된 여자인데 자기가 저 사진을 보고 너무 울었대.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래서 내가 울 필요 없어요. 저 군인들 다 웃고 있잖아요. 미군들이 저걸 지고 다녔는데 저게 아주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은 박격포를 손으로 절대로 못 들어요. 근데 저기다 실으면 넉넉히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리고 미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정말 끝내주는 도구야. 못 갈 데가 없어. 못 갈 데가 없죠. 길이 없어도 다 가니까. 그래서 미군들이 저걸 아주 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쉴 때 너무 좋아. 딱 45도 각도가 되니까 완전히 소파예요. 누워서 낮잠도 잘 수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옆에 6.25 때 나온 말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젊은 아들, 딸들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아들, 딸들은 나라의 부름에 응했어요. 나라가 뭐라고 불렀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젊은 남녀 청년들에게 국가는 경의를 표합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남을 도와줄 만한 나라가 되는데 우리도 월남 가서 도와줬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세계에 괜찮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그 하와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하와이에 있는 한국 이승만 박사가 만든 교회에 저 사진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전쟁할 때 한 가족에 6남매가 있는데 한남한 딸이고 5명이 아들이에요. 5명이 전부 한국 와서 싸웠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아들 5이 해병대도 있고 해군도 있고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고 다 와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바로 우리가 그 한미동맹 바로 저런 데서 다 우리 국민들이 뭐 나중에 자료가 나옵니다만은 뭐 여당 야당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소중하다가 93%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앞으로도 과거에도 그랬고 잘 지내야 될 그런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근데 이제 휴전했죠. 휴전. 이승만 박사는 휴전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공산당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대한민국을 다 점령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니까 딱 1년 만에 6월 25일 날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7월부터는 휴전 협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전쟁 일으켰는데 이제 전쟁에서 통일을 해야지 휴전이 무슨 소리냐. 그렇지만 미국은 이 전쟁이 아무래도 이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휴전을 하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때 막 전부 다 나와서 휴전 반대, 결사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통일을 지금 해야지. 휴전하면 또 몇십 년 동안 통일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우리 국회에서는 전쟁 반대 결의안을 냈을 정도로 그때 국민들이 단합을 했었죠. 다음 페이지. 38선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그 방공포로들이 여기다 태극기 그려놓고 자기는 이제 자유의 투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사진들이 6.25 때 다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나는 끝까지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하고 싶지만은 이건 뭐
휴전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코를 겁니다. 오케이, 휴전에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찬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는 안 할 테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을 확실하게 지켜줄 보장을 해줘. 그 보장이 뭔데? 나랑 동맹 맺어줘. 전쟁 나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해줘. 그 미국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 아주 책 보면은 미국 국방장관도 반대하고 외무장관도 반대하고 한국에 있는 총사령관도 아유 무슨 한국하고 동맹을 맺습니까? 다 반대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꺾고서 동맹을 사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거의 하나님 수준의 능력이 있으니까 된 것이지,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 넘겨서 쭉 얘기한 거니까 그거 다 넘기고 미국이 안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아주 그냥 거의 깡패 같은 정책을 하는 거예요. 방공포로를 5방 시켜버렸습니다. 몇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방공포로는 미군이 포로 수용 소장인데 이승만 박사가 풀어주니까 미군들이 나가는 포로를 쏴가지고 죽은 사람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야 이거 이승만 박사 가만 놔뒀다 큰일 나겠다. 그래 동맹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동맹을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낸 저거는 완전히 뭐 벼랑 끝 전술도 저런 벼랑 끝 전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병사들이 이승만 박사 사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유를 준 사람이라고 해갖고. 근데 저거는 완전히 미국을 거의 기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이 다 전쟁을 지휘하는데 포로를 한국 대통령이 석방하다니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한테 전쟁 난다면 한 일주일 있다가 편지 썼습니다. 메가더 장군, 이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에 장군께서 한국군을 전체를 지휘를 맡아주시오. 한국군을 미군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귀하에 용맹한 한국군을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코를 깬 겁니다. 네가 총사령관해. 그리고 얘네들 데리고 싸워.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군 다 데리고 싸우는데 전쟁이 지면 되겠습니까? 그 미국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막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서쪽은 미군, 동쪽은 한국군이 진격해 갖고 올라가다가 38선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때 정일권 장군인데 이승만 박사가 정일권 장군한테 전화가 옵니다. 장군, 지금 뭐 하는 거요? 예, 지금 38선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강릉입니다. 근데 강릉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강릉에 와서 지금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어? 공격하지 않고. 그랬더니 정일권 장군이 각하께서 작전 지휘권을 메가더 장군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38선이라는 선은 옛날 국경선이죠. 거기에 다시 도착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려면은 메가더 장군이 넘어가라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화가 빡 나가지고 장군, 당신은 누구 부하요? 예, 각하 부하입니다. 그럼 내가 명령할 테니까 넘어가. 그래서 한국군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10월 1일, 그것이 국군의 날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며칠 있다 넘고, 그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는 그 대단한 거예요. 당신이 지휘해 그래놓고 필요하면 다 본인이 지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또 그렇다고 메가더 장군이 또 이승만 박사를 엄청나게 존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서 이 나라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 휴전을 하는데 방공포로 석방하고 그 다음 페이지. 휴전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인은 없어요. 중국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북한군 중장, 미군 사령관, 미군 중장 5명이 사인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법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북한을 때려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사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 이승만 박사가 나는 휴전에 반대는 하지 않겠소. 그게 찬성하는 뜻은 아니요.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이라는 안전장치를 얻어놓은 것이죠.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군은 무조건 같이 싸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미군하고 싸워요, 그죠? 6.25 때는 미군이 없으니까 밀고 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있으니까 밀고 올 방법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미군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휴전선도 미국이 지켰습니다. 휴전선 미국이 지키다가 그 다음에는 미군이 빠져나온다면은 서울까지 오는 그 가운데 동두천을 지키다가 지금은 평택으로 나왔죠. 지금은 그 휴전선 위에는 미군은 뭐 물론 동두천에 조금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방위를 한국군이 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다 북한이 못 오도록 막아주고 있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군대 가서 뭐 여기 어르신들은 3년 계셨지만은 젊은 친구들은 지금 2년만 갔다 오면 되죠. 미국이 있으니까 2년 가는 거예요. 북한은 병사들이 10년입니다. 혼자 나라를 지키려니 10년씩 군대 가 있는 것이죠. 바로 미군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줬다. 다음 페이지. 이승만 박사가 그렇지만은 휴전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북한 동포들한테 기다리시오. 우리는 그대들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도록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벌써 70몇 년이 됐는데 이제 거의 통일을 이루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 뭐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들 굶어 죽고 그런 얘기들 뒤에 나오는데 속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휴전협정 했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전쟁 나면 와서 함께 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주의로 만든 이 나라를 미국이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이승만 대통령이 완성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참 천재예요. 보면은 뭐 사실은 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제일 빨리 국제정치학 박사를,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프린스턴 대학 박사, 하버드 대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해가지고 1911년에 받았으니 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박사 이렇게 부른 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략이 있고. 다음 페이지. 여기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동맹이 돼가지고 정말 70년, 8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10년씩 안 있어도 됐고, 그 젊은이들이 회사 가서 일하고 그 나라가 번개처럼 발전을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한미동맹은 종이로 치면은 A4 한 장밖에 안 돼요. 이 종이 한 장이 80년 동안 전쟁이 안 나게 하다니 그 종이뿐만 아니라 이 종이에 의거해서 그 저기 보면 4조에 대한민국은 한미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고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미군은 우리가 부른 거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군 때문에 왔던 거는 점령군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미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군 여기 와 있으세요. 그래 미국은 그래 있을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것들이 다 짧은 종이에 다 써 있죠. 쭉쭉 넘기겠습니다. 그것도 넘기고 그림을 보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림 있는 데까지 넘길게요. 한미 동맹은 참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동맹입니다. 미군이 한국군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훈련 같이 할 때 미국 해병대 장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뛰는 속도가 미군하고 같은 군대는 한국군밖에 없대요. 한국군이 그렇게 악발입니다. 미군하고 훈련할 때 절대로 안 밀리려고 아주 잘 달리죠. 그 다음 페이지. 이것도 뭐 한미 동맹이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 나라를 잘 막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여러분, 북한이 원래 훨씬 잘 사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북한이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쟁 때 총을 직거를 만들었어요. 북한제 총이 따발총이라는 총이 있죠. 따발총은 한문에서는 다 발입니다. 여러 발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 총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일본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북한이 공업지대라서 일본이 모든 공장을 북한에다 만들었는데 거기서 총까지 만들어가지고 동족을 죽인 거예요, 북한이. 지금 보면은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북한이 앞서고 한국은 가난했고, 1961년 지금부터 60년 전에 64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년에 $80를 버는데
북한이 240달러를 벌었어요. 3배. 그해 필리핀은 우리보다 10배. 그래서 우리는 80달러, 북한은 2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를 벌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는 필리핀보다 5배 잘 살고 북한보다는 30배 잘 산다. 그래서 지난 몇십 년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아니, 필리핀의 10분의 1, 북한의 3분의 1이던 나라가 60년 만에 필리핀의 5배, 북한의 30배가 됐으면 잘한 거지. 그걸 어떻게 못했다고 얘기해요? 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고속도로 만들고 저거 만든 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71년에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울산에서 서울까지 그냥 쭉쭉 가죠. 그리고 뭐 기차 타면 더 빠르고 뭐 기차는 또 나온 지 또 20몇 년밖에 안 되죠. 다음 페이지. 지금 북한은 그동안에 거지가 됐습니다. 저 소련 학자인데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북한 꺼져라. 너네 전 나라도 아니야. 북한이 진짜 형편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 1년에 300만 명 굶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냥 묘지 새로 생긴 거 보세요. 관을 만들 나무가 없어가지고 알루미늄 관에다가 죽은 사람 갖다 묻었고 그다음에 또 물로 닦은 다음에 또 묻고 그래서 300만이 죽은 애가 있습니다. 94년 얘기예요. 저것이 지금 좋아졌냐?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다음 페이지. 북한에 제가 작은 애가 아니라 보통 애예요. 북한의 보통 병사가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저 친구가 뭐 물에 뭘 빠뜨려 가지고 그것을 꺼내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떠내려온 거라. 자기는 귀순한 게 아니니까 돌려보내달라고. 그래서 미군 중령, 한국군 중위, 북한군 병사, 한국군하고 미국군은 이제 키가 같아요. 키가 같습니다. 북한.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야, 북한이 얼마나 못 먹으면 저렇게 어린애 같아. 근데 어린애가 아니고 북한의 보통. 근데 북한에서는 군대 가려면은 키가 147cm 이상이면 갑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군대 가요. 몸무게 40 몇 킬로그램밖에 안 돼요. 못 먹으니까.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신문사 기자가 썼는데 북한의 간호원이 군대 간호원이 남한에 와가지고 자기가 남한에 와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랬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피가 무슨 형인지. 그러니까 북한의 간호장교가 북한의 군대 간호원이 자기가 피가 A형인지 B형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기자가 쓴 얘기에 보면은 북한 사람들은 썩은 음식을 먹어요. 근데 북한식 방법에 의하면은 썩은 음식에다 치약을 타서 먹으면은 배탈이 안 난답니다. 치약. 근데 치약이 있나? 그 치약이 없어서 흙을 타서 먹는데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사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는데 돼지를 건진대요. 왜? 돼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저런 나라가 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는 참 울산이 또 거기에는 대표적이죠.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먹고 살기에 너무 인구가 적어요. 나라도 적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어서 우리가 샀었습니까? 미국이 사서 쓰지. 소나타 같은 건 미국이 더 많이 팝니다. 지금 소나타 말고 몇 년 전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소나타가 있었어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그걸 미국에서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은 그렇게 생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훨씬 더 많이 팔리니까 그 미국에서 디자인한 거를 우리도 만들어 팔았던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물건 제일 많이 갖다 파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배도 제일 잘 만들고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잘 살면은 민주주의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러는데 따로가 아니에요. 산업화가 된 나라가 민주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정말 이 울산시가 기여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산업화하고 지금 이제 참 민주화도 이룬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일성은 뭐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한하고 잘 지내는 거 그거 전부 다 평화적으로 해가지고 미군 몰아내고 그래서 한국을 공산화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악수 몇 번 했다고 평화가 온다고 정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 부하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죠. 북한이 평화라고 해서 평화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부하들한테 그랬어요. 언제 평화가 오는 줄 아는가 자네들? 가만히 있으니까 남조선이 북한한테 완전히 점령당하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얘기죠. 다음 페이지. 그렇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산업화를 해가지고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랬대요. 김일성 덤벼, 창이든 활이든 가지고 덤벼. 그때 우리나라가 73년에 북한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61년에는 북한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73년에 같아지고 78년에 덤벼. 내가 너랑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개인 소득은 30배, 전체 국가 소득은 60배. 뭐 상대가 안 돼요. 오늘 북한하고 싸우면 북한 정말 몇 시간 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나가도 되겠네. 아니에요. 미국이 있으면 북한이 아예 싸움을 못 걸어와. 근데 한국군이 있으면 북한이 에라 모르겠다고 걸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지만. 근데 아예 싸움이 안 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군이 좀 더 있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도들이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통일에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또 반대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왜? 지가 통일을 못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통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을 자유롭게 해야 될 그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이 세계의 미국 교수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대요. 1.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 우리나라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입니다. 있는 밥을 안 먹어요. 살 빼겠다고. 2. 살라고 먹는 나라. 야, 무슨 살 빼는 게,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3.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 대한민국은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가 됐고 북한은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났나요? 택한 제도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저기는 하나님은 안 되라고 그런 나라죠. 무신론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유주의를 믿고 우리 개인의 노력을 믿고 그 택한 제도가 달라서 우리가 북한하고 상대가 안 되게 북한은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우리는 살 빼려고 밥 안 먹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 미국 유명한 교수가 한 말입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통일은 간단합니다. 저기 보면은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 월남인데 그것은 북월남. 하나가 다 갖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우리나라 착각하고 있어요. 태극기 더하기 북한 깃발은 한반도기 아닙니다. 태극기 더하기 북한 깃발은 통일한국은 태극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 통일이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고 우리가 저것을 정확히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미동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그것만 잘하면 평화통일 곧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미군들이 한국하고 훈련하는데 미군들이 우리 한국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죠.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지도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저 미국에서 아주 끝내주는 학자가 한국 너네 곧 통일될 것 같아. 언제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내가 얘기하지 못하겠고 곧 통일될 거야. 2014년에 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통일되면 강대국이 될 텐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 만주가 왜 궁금해요? 그랬더니 아마도 만주는 너희 나라 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가 한국 밑에 들어간다는 거라 저 사람이 2014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 만주가 한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가 그때 다시 서울에 와서
한국이 만주를 정말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때 내가 92살밖에 안 될 테니까. 92살밖에. 그게 뭔지 아세요? 미래학자들은 이 사람이 48년생인데 이 사람이 92살 때는 튼튼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막 늘어나죠. 여기 우리 다 2040년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대한민국이 만주를 가져갔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다음 페이지. 지금 북한의 종교 우상 숭배하는 나라죠. 기독교인을 이렇게 못 살게 굴죠. 우리들은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될 사명이 있다. 다음 페이지. 뭐 모든 지수에서 세계 꼴등이 북한입니다. 인간 탄압 지수 이런 거 다 아주 세계 최악의 나라인데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자, 구원하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2040년에 만주가 한국 밑으로 들어온대요. 저 사람 얘기로, 조지 프리드맨 박사 얘기로. 근데 지금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이미 몽고입니다. 몽고. 2040년에는 저런 지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로 그냥 가는 거죠. 저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부자 나라가 될까?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는 끝내주는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50년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 두 나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게 두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래요. 우리 그런 날 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이 나라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은 그런 날이 반드시, 그리고 대단히 가까이 와 있다. 왜? 중국도 죽어가고 있고 북한도 죽어가고 있고 또 중국 친구인 이란 지금 엉망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들이 전부 힘이 빠져갖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통일,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룩하도록 전부 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11시 우리 예배 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네. 좀 뭐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